북한의 도발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번에 새로운 실험했다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놓고 실험했는데 그 장면 저희가 공개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핵폭탄 북한이 만든 거 네 탓이다. 그 논쟁 계속 오늘 국회에서 이어갔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노동신문의 오늘 모습인데 김정은이 웃고 있네요. 과연 무슨 실험을 했길래 저러는 겁니까? 김정은이 올 들어서 여러 차례 웃네요. 네.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엔진. 네. 그 엔진을 북한 말로 대출력 발동기라 그러는데. 네. 땅에서 위로 알로 이렇게 엔진을 연소해가지고 분출하는 시험을 지도했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말하는 그 빨간 것이 정지위성은. 네. 미사일을 위장한 지구 관측 위성을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북한이 지난번 미사일 발사부터 아주 살짝 제대를 피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력, 지난번 2월 7일보다도 더 출력이 많은 그런 엔진에 대한 분출 시험을 지도했다. 이런 걸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꽃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저게 오늘 공개된 건데 불꽃의 길이가 꽤 기네요. 네네. 지금 우선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KSLV라고 하는 나로 이후에 한국형 로켓 위성 발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에 뿌리를 들어가면은 러시아산입니다. 우리 지난번 나로호가 러시아에 뿌리를 둔 건데 그걸 토대로 기술을 습득해서 지금 KSLV를 만들고 있고 북한도 지금 저 로켓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갖고 온 기술을 갖고 양쪽이 남북한이 동시 자력으로 지금 로켓을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새로운 개념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북한의 불꽃 모습 저희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1단을 만들 때 1단 로켓을 크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머린 엔진이라고 머린은 해병대 할 때 머린이 아니고 MERLIN인데 머린 로켓인데 그거는 작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1단은 10개를 묶든 20개를 묶든 묶고 2단은 5개를 묶든 2개를 묶든 묶고 3단은 하나를 올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머린 로켓 하나만 개발하게 되면은 대량 생산하게 되면 큰 로켓을 발사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쳐가지고 기존보다 로켓 올리는 가격을 30%까지 낮췄다고 하는데 그 개념을 지금 북한이 도입해서 저 작은 80톤 추력을 가진 걸 하나 개발해서 그걸 여러 개 묶어서 정지위성이라고 하는 그 위성 중에 가장 큰 것을 띄우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 한국은 75톤짜리를 얼마 전에 지상발사 실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연히 안 가셔갖고요. 장관도 안 가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저기는 80톤짜리 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갔거든요. 이게 위성에 대한 로켓 개발에 대한 남북한의 개발에 대한 관심 차이입니다. 자, 지금 예전에 발사할 때 모습 보고 있거든요. 예. 불꽃의 크기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실제로 발사할 때 불꽃 크기. 근데 오른쪽 밑에 걸 보면요. 이정훈 의원. 네. 불꽃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저 정도면 어떤 겁니까? 글쎄요. 길게 나온 거는 저게 실제로 쏘게 되면요. 아까 직접 발사할 때 화염이 들어갔다 꺾어져서 옆으로 빠져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거하고는 저게 저 위에 거는 지난번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 원래 노동 미사일에 나오는 액체 연료 엔진 분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27톤 중 정도만 됐었는데 지금은 대출력 하나에 80톤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4기를 묶어서 이제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320톤 북한이 우리는 톤 중에서 G자를 쓰는데 북한은 force 그래가지고 톤 F를 쓰거든요. 그 힘으로 가면은 12,000원 킬로를 더 넘어서 저쪽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길이가 길어지고 분출구 크기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내리 쏟는 그 엔진 출력 양이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것의 불꽃의 길이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공개한 것 글쎄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나 모르겠네요. 밑에 장면이 덜 나왔네요. 오늘 공개한 거. 저 밑에까지 더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추진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 추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직경과 화염의 길이를 보고 엔진의 추력이라는 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거리와. 그래서 그 연료량을 조절해서 고각사격을 할 때는 거리가 짧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실제로 올 1월 말에 우리 나로호
발사를 위한 그 분출 실험했었거든요. 이정훈 위원과 같이 봤던 영상 기억납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자, 이건 이제 실제 발사할 때인가요? 이건 나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거 말고 지상 발사, 저게 지상 연소 시험일 겁니다. 저때 네. 우리가 75톤짜리를 시험했었거든요. 7.5톤인가요? 75톤. 7.5톤입니다. 네, 75톤이요. 예.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비슷한 크기를 지금 서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더 먼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거 성공했었잖아요. 최소한 저 75. 아닙니다. 저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저거를 한번 쏘기로 한 게 2018년인데 저거를 연기시켜버렸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 항우연은 자꾸 안전한 완벽한 발사를 해서 연기하냐. 일단 쏴봐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텐데 그런 주장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저 정도 했으면 저거는 100% 성공하지 못한 거고, 북한도 오늘 나온 이 분출한 사진이요. 요것만 보면은 북한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없는 건가요? 아직은 자기들이 그 모든 검측기는 자기네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알 테고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우선 처음에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지난 4월에 왜 사거리 면에서는 12,000km를 날아간 걸로 저희가 단분리한 걸 보고서 네.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난 4월 위에 기술이 축적됐고 분출구 직경이 더 커지고 화염의 길이가 길어졌다면은 뭔가는 더 진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4월 달에 했던 거는 추력 30톤짜리를 4개를 묶어서 이제 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위성 자체가 100kg 정도 플러스 정도 되는 거니까 10,000km를 날려보낼 수는 있지만 ICBM으로 하게 되면 1톤 이상의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탄두가 돼야 되니까 기존의 것 갖고는 안 된다. 따라서 80톤짜리 4개를 묶거나 그 이상을 묶는 개념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걸 80톤짜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 연소 시험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자, 4월 달로 비교하면 2.7배쯤 늘었다는 거 저희가 CG를 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2.7배까지 늘어났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커졌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위력도 좀 증가됐고요. 지난번까지는 그 2.7톤 F대인, 27톤 F대에 있는 그 노동미사일 4개를 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80톤 F대는 이걸 4개 묶으면 약 320톤 F가 되니까 사거리 면에서는 훨씬 증가했다고 봐야죠. 추력이 확 증가하니까. 자, 그럼 오늘 김정은이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 정지 위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성의 종류가 여러 개인가 보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성은 지구가 이렇게 남극을 중심으로 뱅뱅 돌지 않습니까? 근데 위성 중에 저궤도 위성은 100에서 한 500km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북극을 뱅뱅 도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지구는 자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는 대한민국을 갔다가 그 다음 올 때는 미국을 보고 한 바퀴 돌아보면 러시아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100에서 200km를 떠서 낮은 고도니까 지구를 살펴보는 정찰 위성, 관측 위성으로 많이 쓰이고요. 저 머리 위쪽 100km쯤 떠 있으니까 이게 저궤도 위성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궤도입니다. 그런데 남북극을 뺑뺑 도니까 한국을 봤다가 일본을 봤다가 그다음에 중국을 봤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네. 그 위성은요. 네. 크게 이제 그 궤도의 고도에 따라서 정지 위성이냐 이동 위성이냐 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게 통신 위성이냐 기상 위성이냐 아니면 정찰 위성이냐 북한 말로는 또 지구 관측이냐 이렇게 했는데 네. 저게 통상 적도 상공 36,000km 위를 가는데 네. 지구의 자전 속도와 위성의 공전 속도가 같으면 자기 머리 위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위성 3개를 예를 들고 있는데 네. 딴 데도 아니고 이제 적도, 지구의 중심부에 적도가 있는데 적도 상공에서 쭉 적도를 위를 도는 건데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위성도 한 바퀴 도니까 하나의 위성은 늘 같은 곳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있으니까 정지에 같이 보여서 정지 위성. 저게 정원으로 적도 주위를 도는 게가 있고 타원으로 돌기도 합니다. 타원으로.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뭐냐면요. 내가 마치 인공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도 돌고 있고요. 나도 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어느 지역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 김정은이 올리고 싶은 것, 정지위성, 저렇게 한 곳에 딱 궤도에 올라서 대한민국 북쪽을 보든가 미국의 상공을 보든가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겉의 생각이고 속 네. 생각은 또 다르죠. 정지위성은 아까 그만 말씀대로 적도랑 같이 돌아갑니다. 네.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랑 똑같이 돌아가니까 한 군데 띄워놓으면 지구에서 보면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왜 댁에서 아리랑 TV 안 보십니까? 위성 TV를 많이 보실 텐데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전파를 쏴서 거기 위성에 반사돼서 돌아오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궤도 위성은 뱅뱅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정지위성은 통신이나 네. 이제 방송위성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 지난번 리우 올림픽 할 때도 본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저런 정지위성은 무게가 5톤, 6톤, 저궤도 위성은 1톤에서 2톤 정도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네. 고도도 36,00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까 저궤도는 100에서 500 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정지위성을 올리려면 로켓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김정은이가 개발하라고 지시한 거고요. 네. 정지위성을 올릴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면 그거는 네. 여러 개의 다탄두를 실은 ICBM을 네. 원하는 나라로 쏘아 올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ICBM을 염두에 두고 위성 쏘는 로켓을 개발하라.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저 맨 앞쪽에 인공위성이 달려 있으면 이제 인공위성 발사대가 되는 거고 저 앞에 핵무기가 달려 있었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미사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김정은의 목적은 뭐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위한 거는 그냥 허울뿐일 텐데 지금 저게 지금 만약에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무기였다면 미국은 굉장히 긴장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보면요. 네. 2015년에 김정은이 통일대전 계획이라고 남침 전략 계획을 다 7일 만에 하는 걸 완성해냈다는데 네. 각종 사거리별로 올해 보면은 시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스쿼드 미사일 저거 시험하고 네. 황제에서는 또 저 노동 미사일 시험했고요. 네. 예. 또 저 무수단 미사일도 괌까지 이르는 것도 실험했고요. 네. 또 수중에서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해서 결국 성공하고 네. 이제는 종창에서 미국 본토까지 해서 미 증원 전력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미국 증원을 막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속건하겠다는 이 잘 짜여진 각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김정은이 2012년 4월 11일 제1비서로 할 때만 장거리 미사일 한 번 시험 실패하고 나머지를 우리 군 당국에서 많이 실패했다는 건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게끔 설정한 대로 하는 단계별 계획적인 실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의 깊게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계속 북한은 영상 공개하고 사진 공개하면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 논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은 미국은요. B-1B인가요? 왜 전폭기 보내려다 하루 미루고 그랬었는데 뭐랄까 우리 국내에서 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과연 안보 보장에 대한 약속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지 B-52 폭격기 다시 보낸다네요. 또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네. 그다음에 오는 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게 네. 우리 한국이 핵무장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 그랬는데 그 의무를 제때 해주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날씨가 나빠서 또 그 다른 훈련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주는 건데 그건 고맙긴 한데 글쎄 북한이 과연 핵을 쓸 때 미국이 그 옛날에 드골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드골이 자기네 핵무장을 할 때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LA를 포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해요. 자, 오늘 국회에서도 이제 여야 사이에 현재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초래된 것인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야당의 김부겸 의원, 여당의 김성태 의원의 국회 발언인데 묘하게 생각이 참 이렇게 다를까 싶을 대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대북 제재 한마디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지난 8년간 대북 강경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데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저 공동선언은 깨진 겁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는데 우리만 지켜야 합니까?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여전히 분위기라 보고 주판 날이나 튕기고 있다니 참 무책임하고 한가롭기 짝이 없다. 제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분유가 10,000톤가량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요. 풍년으로 인해서 쌀도 많이 남습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북한 대화 제도도 필요해야 합니다. 자, 구장훈 차장. 네.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 차이가 여야 입장 차이가 저렇게 큰 건데요. 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네. 그 엄부, 자모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엄한 아버지와 이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큰 자식이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지금 실효성 없었는데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제재만으로는 안 되니까 대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는 적전 분열 양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려스러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같은 동족 간에 인도적 지원 안 하고 싶지 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유명한 고전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이 연일 저렇게 아까 방금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쿼드, 노동, 무수단, SLBM, 이번엔 이제 대출력하는 ICBM까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뭐 대화 제의하고 네. 비핵화하고 미국만 쳐다보고 태풍만 불어도 안 오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 문제로 하는데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 국력이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야죠. 저렇게 진짜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 쿠바 미사일 이후에 소련을 어떻게 다룰까를 놓고 수많은 국제 정책에서 논쟁이 붙었던 건데요. 그 한스 모겐스 이후에 국제 정치를 다룬 이론 중에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네. 국가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기 이익만 다른 나라도 속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전형적으로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국가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나라를 그 공격성을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자유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유엔이라든지 무슨 레지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하게 되면 그 룰을 따라와서 바뀐다는 건데 네. 그러한 정책을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60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현실주의는 전혀 포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김부겸 위원이 얘기하신 게 바로 그런 자유주의적 사상을 그런 노선을 거론하는 건데 햇볕 정책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방법이. 북한이 워낙 현실주의가 강해서 따라서 북한을 상대할 때는 지금 그 국제정치학 이론을 보게 되면 자유주의 이론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주의 노선으로 대해야 돼요. 네. 그거를 지금 깜빡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장차장 궁금한 게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현상은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야당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햇볕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옹호하다가 적어도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바뀌고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부겸 의원 생각은 여전히 좀 변화라기보단 자신의 오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의원 개인이 정부를 향해서 자신의 이제 소신을 피력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당론이라기보다는 네. 김부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네. 물론 제재도 필요하지만 네.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대화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좀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제가 봤거든요. 자, 너무 대세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커져가기 때문에 내가 선언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대선 출마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지대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의원은 이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 당을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대선 주자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북 대화를 제기하고 또는 뭐 특사를 제안하고 이런 네. 것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어필될지 물론. 야당 지지층에는 여전히 햇볕 정책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에게는 상당한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 전체로 봐서는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오늘 이제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핵실험하기 전에는 늘 이런 논리로 북한을 옹호하다가 핵실험 이후엔 또 다른 논리로 북한을 옹호한다는 아주 공격적인 비판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거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 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과거 햇볕 정책을 중심으로 했을 때 햇볕 정책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그 의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우호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 반성해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 햇볕 정책의 그 이솝의 그 햇볕과 바람과 나그네 이야기에는 네. 적어도 상식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성립이 돼야만 햇볕 정책이 말아쩌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나그네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또라이 같은 정신병자냐, 네.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두 번째, 옷을 벗었을 때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 예를 들면 뭐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네. 뭐 햇빛을 강하게 쬐면 뭐 말라 죽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안 되는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옷을 벗는 거지. 네. 또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햇볕이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길 가는 나그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히 햇빛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습니다만 김진태 의원은 또 새로운 주장을 하나 폈습니다. 청문회를 하나 열자는 것인데 자,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북한을 누가 이렇게 상황까지 만들었냐 해서 돈 얘기가 빠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돈 얘기를 꺼냅니다. 누가 준 돈이냐 관련된 얘기죠. 소개해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천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예 본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1994년 5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at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보는 영어인데 아직도 북한의 진위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되어야 알겠습니까? 구차장. 네.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이미 수사로 다 전모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청문을 하자. 네. 어떤 이유에서 저런 얘기를 꺼낸 겁니까? 저것은 이제 뭐 길게 보면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네. 이 안보를 맡길 수 있는 정당과 안보를 맡겨서는 안 되는 정당 후보를 좀 가르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북핵의 책임 소재 규명을 네. 그 근원적인 책임이 과거 햇볕 정책에서 특히 또 대북 정책 햇볕 정책에서 대북 송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쌈짓돈이 돼서 지금까지 핵실험과 핵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네. 책임 소재를 가리자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저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그 국내 정치용이고요. 네. 사실 지금 북한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그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왔는데 네. 여전히 책임 공방,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이 국내 갈등만 좀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킬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갈등이라도. 우리가 청문회를 정치적인 문제 갖고 했던 게 50이 끝나고 60이 들어섰을 때 광주 청문회, 50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때 뭐 여러 가지를 따졌었죠. 그 다음에 IMF로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강경식 부총리를 청문회 비슷하게 한 다음에 법정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씩 따져볼 필요가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유엔이라면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5번이나 북한이 핵실험하고 했는데도 그거를 방조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여러 차례 저 화면에 나왔듯이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두고 있다면은 이건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갈등이 무서워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고 그 송금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정상회담 날짜가 미뤄지기까지 했잖아요. 북한이 우리가 1차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만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행되는 과정에 북한이 마음대로 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 가지 되씹지 않은 의견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정훈 의원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뒷문을 열어줘서 대북 제재 실효성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과연 햇볕 정책이 옳았느냐, 대북 송금 때문에 북한 핵 위기가 여기까지 왔느냐를 지금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그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의 모순을, 우리 안의 잘못을 끝까지 파헤쳐서 누구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대선용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을 안보를 좀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실제 사전 협상도 했었고 그 부실한 현대란 기업이 산업은행에서 이제 4,500을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그 돈이 왜 북한에 전달됐는지,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에서 수십조 원의 금융 지원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견제용으로 해석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소식을 통해서 안보 상황 알아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에 간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확인합니다.